이번 시간에는 우리 경제 성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경제 성장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거시경제학에서 상당히 큰 경제 성장론이라는 주제로 크게 논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경제적인 거시경제적인 모형들을 공부했었는데 그거를 응용해 가지고 경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특히 이제 GDP의 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GDP의 그 크기가 어떻게 이렇게 증가되어 왔는지, 또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이 새로운 모형, 여기 경제 성장론을 설명하는 새로운 모형 중에 시간을 고려한 고려들, 거기에 대한 수학적인 모형들, 거기에 녹아있는 이론들, 그런 것들을 잠깐 살펴보시고, 기본적으로는 미분방정식을 이용하고 있지만 미분방정식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 좀 더 미분방정식에 대해서 아니면 경제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신 분들은 나중에 뭐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을 통해서 공부해 나갈 때 그런 어떤 동태적 분석에 대해서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관심 있으신 분은 수학적인 어떤 이런 역량을 좀 키워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거 경제 성장론인데요. 경제 성장은 GDP의 성장이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엄밀한 비교를 위해서 GDP per capita,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의 성장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 볼 겁니다. 그게 이제 그 개인의 삶, 개인의가 그 시민으로서의, 한 국가의 시민으로의 삶, 공동체의 그 개별적인 주체로서의 삶에 대해서 삶의 질이 향상을 가져온다라고 평가를 할 때 그 평가의 기준이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얼마나 잘 사는 것인가를 비교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1인당 GDP, GDP per capita라고 얘기하는데, GDP per capita에 대한 비교, 거기에 대한 초점, 뭐 이런 것을 중심으로 우리 이번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경제 성장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경제 성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GDP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1인당 GDP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비교를 위해서 그렇게 관심을 이렇게 좁혀 나가게 되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중요한, 지금까지 배워왔던 중요한 이제 모형 중에 한 가지다 그러면은 생산함수가 있겠습니다. 생산함수 y는 L과 K와 L, 자본과 노동의 함수라는 거를 정의를 했었죠. 아주 뭐 초기에 거시경제 공부할 때 이제 기본적인 모형이 되는 거니까 생산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또 수학적으로 중요한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개념으로도 중요하지만 수학적으로 어떤 함수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 함수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가정이 있었죠. 그게 수학 체증, 수학 불변, 수학 체감입니다. 그렇죠? 그거 기본적으로 느끼는 바는 L과 K를 동시에 비율적으로 증가했을 때 Y가 그것만큼 증가하느냐, 그것보다 더 많이 증가하느냐, 더 적게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수학 체증, 수학 체감, 수학 불변이라고 했었죠. Constant return to scale, increasing return to scale, decreasing return to scale,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학 불변이 constant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산함수를 가정할 때 그 경제 성장론의 첫 번째 가장 베이직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모형은 수학 불변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수학 불변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있느냐 하면 수학적으로 이 함수의 변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동태 분석 또는 미분방정식을 이용한 분석을 할 때 변수가 많아지면 아주 모형 복잡해지죠. 동태 분석 자체가 다른 수학적인 테크닉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하고, 또 그걸 응용하는 이제 경제학의 아이디어까지 접목하는 이런 모형이기 때문에 좀 복잡한데요. 그 복잡함을 그나마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수학 불변을 가정하고 함수 중에 이제 변수 하나를 줄여나감을 통해서 하나의 경제 성장에 대한 어떤 결과치 또는 우리가 바라는 스테이트 안정 조건들을 구해가지고 값을 비교해보고 거기에 따른 어떤 경제적인 이론 또는 아이디어는 무엇인가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생산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설명들을 드렸는데요. 그 생산함수를 이용해서 경제 성장을 첫 번째가 아니라 아주 크게 공헌했던, 경제 성장론을 크게 공헌했던 학자 중에 한 명이 로버트 소로우입니다. 그래서 그 로버트 소로우가 개발한 모형을 이제 소로우 모형이라고 하고요. 소로우의 경제 성장 모형. 그래서 그 모형 자체가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직관적이고 설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로버트 소로우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유명한 경제학자의 어떤 공헌을 우리가 한번 오늘 따라서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스테디 스테이트, 그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거 동태적인 안정 조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변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데 그 변수 값이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는 거. 그러면 그 시스템 자체, 어떤 경제 시스템 자체가 안정적인 조건에 놓여져 있다. 그렇지 않다면요. 원래 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일반 해를 아니면 어떤 그러니까 솔루션을 가지기 아주 어렵습니다. 조금만 초기의 조건이 달라진다고 해도 아주 크게 폭발하거나 아주 뭐 0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또 폭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를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고요. 그 어떤 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동태 분석의 아주 중요한 정의, 그 다음에 이제 분석, 그 다음에 해석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정 조건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또 다른 이제 조건 중에 한 가지를 골든 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본의 골든 룰. 골든 룰이라고 하는 건데 그 골든 룰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분석을 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수학적인 기술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적인 경제적인 해석 그리고 그 경제적인 분석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라는 거 국가의 경제 수준이 발전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개별적인 경제 주체들, 개별적인 가게 또는 개인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느냐나 그러니까 빈곤 수준에 있던 사람들이 발전을 해서 일반적인 수준 빈곤을 벗어난 다음에 잘 살게 되는 GDP 퍼캐피타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어떤 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 경제적인 아이디어가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이해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아주 그냥 현실적인 얘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 뭐 왜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이런 내용이 되겠죠. 네. 가난이라는 거 참 힘들죠. 그러니까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옛날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이 성적이 될 수 없다. 성적이 좋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그거랑 비슷하게 부자가 된다고 해서 행복해집니까? 그런 측면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고민들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학적인 입장, 경제학자의 입장으로 볼 때 평균적으로 일정 수준의 어떤 소득 또는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일정 수준의 소득 수준 또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개별적인 어떤 행복, 유틸리티, 효용 이런 것들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평균적이라는 거 우리 전체적인 거시경제, 국가 경제를 말하고 있죠. 국가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그럼 어떤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뭐 재산의 재분배라든지 이제 재산의 불평등 또는 성적 불평등 뭐 여러 가지 불평등의 어떤 기준들이 있겠지만 그런 불평등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점차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경제학적인 방법 또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지표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녹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GDP per capita, 그러니까 GDP 그들의 지갑이 두둑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개별적인 경제 주체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초점에서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뭐 빈곤층이라든지 아주 높은 교육
그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차이 격차가 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행하다거나 하여튼 불평등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평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국가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GDP per capita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평균적인 기본적인 사람들의 행복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 경제적인 능력, 경제적인 파워, 구매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행복이 증가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개별적인 경우에는 아주 부자여도 불행한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여러 가지 인생의 행복을 주는 조건들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아주 평균적으로 봤을 때 소득이 높아지면 행복 수준이 높아지는 어떤 기본적인 가정을 두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 한번 주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죠. 근데 영유아 사망률이라든지 치사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GDP per capita가 아주 낮은 나라에서 높고, 그러니까 안 좋은 지표들이 GDP 1인당 GDP의 비율에 반비례하는 GDP가 높을수록 불행 지수는 떨어지고 불행을 나타내는 어떤 지수들의 값이 GDP per capita가 낮을수록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이게 영유아 사망률이 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곤율이 높고, 빈곤율이라는 거 일정 수준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소득 수준을 이렇게 놨을 때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에 대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또 디테일은 또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런 부분들도 일단 GDP의 크기, GDP가 발전하면 1인당 GDP가 성장함에 따라서 없어질 수 있다. 그런 어떤 경제적인 힘, 그거를 행복 수준으로 바꿔줄 수 있는 어떤 분석, 그걸 통해서 경제 성장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 같은 것을 보시더라도 그 GDP per capita 수준이 낮을수록 빈곤율에 해당하는 비율, 그런 가정의 비율, 그리고 비율이 높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배고픔에 허덕이지 않고 빈곤에 허덕이지 않고 일상생활하는 데는 기본적인 먹고 자고 의식주에 근거하는 그런 지표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거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공부를 하면서 사회과학 처음 이제 고등학교에도 배우겠지만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그걸 의식주에 대한 본능을 이렇게 챙겨줄 수 있는 거, GDP per capita가 그런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GDP가 세계적으로 다 널리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경제적인 어떤 수준, 지갑의 두께, 그거와 행복관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나라는 아까 철학적인 어떤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GDP 대신 여러 가지 변수들을 집어넣어야 된다. GDP는 높지만 환경오염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복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무슨 환경 지표를 추가한 GDP를 넣을 때도 있고요. 물가 수준을 조정해서 PPP, Purchasing Power Parity로 조정한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도 첨가해서 국가적으로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있고, GDP 자체에 대한 지표 자체에 대한 회의가 많이 있지만 경제학자가 그 메인스트림 경제학자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평균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사람들의 행복지수 지표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다른 어떤 불합리하고 우리가 그 GDP가 평가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그 부분들을 너무 크게 부각시키는 것보다 평균적으로 바라봤을 때 GDP가 높을수록 사람들의 행복 수준이 높아진다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통계적으로도 그런 지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GDP를 쓰는 것도 그렇게 크게 평균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무방하지 않다. 그렇게 과도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부분으로 성장이라는 거 우리 시간에 대한 고려를 잠깐 해볼까 해요. 시간에 대한 고려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경제를 처음 배우고 가장 중요하게 개인적인 어떤 파이낸스, 개인적인 그 자산 관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개념은 우리 잠깐 전에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자가 복리 이자로 계속 이렇게 추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어디서 빌렸어요? 그 2%다 5%다 이자율 싸다 해서 빌렸는데, 그게 내가 그것을 이용해서 더 생산적인 부분들을 써가지고 장기적인 미래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면 빌려 쓰는 게 맞겠죠. 그 결정은 지금 현재 합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자꾸 쌓이게 되죠. 그러니까 뭐 그 변제하는 방식들, 빌린 돈을 갚아가는 방식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래 이제 주택 론 같은 거, 이런 것들, 모기지 같이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만약에 2%라도 하더라도 그게 연 2%라고 하더라도 10년이 됐다, 30년이 됐다, 60년이 됐다, 100년이 됐다, 그러면 숫자가 아주 커지게 되죠.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1.02에 10년이면 10승입니다. 그죠? 1.02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25년이 지나면 거의 64%에 육박하는 이자만, 이자의 크기에 64%에 육박하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저축하고 있고 25년이 지났다. 그럼 그 상황에서 1,000만 원만 저축하고 있지 않겠죠. 계속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이제 저축을 해가지고 모아두고 있다면, 미래에 몇십 년 동안의 생활을,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처럼 이렇게 돈을 쌓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반대로 생각하면, 나의 부채가 2%라고 해서 1년에 2%라고 해서 아주 작은 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쌓이고 쌓여서 25년, 50년, 100년 이렇게 되면 아주 큰 돈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의미랑 똑같이 경제 성장이 2% 별로 하잘 건 없네. 우리나라 예전에 경제 성장했던 거, 최근에 중국이 성장했던 성장률을 봤을 때 막 10%에 달하는, 10%가 넘어가는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이랬을 때랑 비교하면 2% 별거 아니죠. 근데 출발점, 그때 당시, 지금 현재 당시의 GDP per capita의 크기, 그리고 2%의 성장률, 그러면 그게 25년 됐을 때의 차이를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라는 겁니다. 이 복리계산의 어떤 폭발력,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거기에도 역시 T가 들어가 있습니다. 타임에 대한 고려가 들어가 있죠. 시간, 년 이자율 또는 연 성장률을 계산해가지고 25년, 50년 이런 장기적인 어떤 성장을 봤을 때 아주 큰 부분이다. 우리가 2%라고 해서 무시할 만한 수준의 것들이 아니다. 그게 거기에 만약에 이제 시간이 포함된다면,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거시경제적인 분석, 또는 여기 특히 경제성장론에서 동태적인 분석, 시간에 대한 고려가 들어간 거 상당히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동태경제학 또는 수학적으로는 미분 방정식에 대한 응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아직까지 이제 미분에 대한 미분 적분 요거에 대한 또 편하게 다 계산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또 그게 그러니까 대학 수학이나 이런 대학 수준의 어떤 미적분학이라든지 미분 방정식에 대한 수업을 듣지 않고 이제까지는 처음 들어보는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논리적인 접근을 하고요. 더 관심 있으신 분은 그 부분 꼭 이렇게 챙겨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는 거를 권하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한번 또 언급을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1%였는데 그게 만약에 2%라고 쳐보자. 그러면 그 시간에 대한 고려를 하면 아주 큰 변화가, 크기의 변화가 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성장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성장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뭘 배울 수 있느냐, 뭘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건 인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제 성장을 통해서 빈곤을 벗어날 수 있다. 가난에 허덕이다가 배고픔에 허덕이다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던 사람한테 얼마나 큰 변화를 줄 수 있느냐. GDP per capita 성장하는 거, 개인적인 소득이 성장하는 거, 경제가 성장하는 것들이 개별적인 가게에
얼마만큼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럼 가난한 나라에서 벗어난 7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50년대 전쟁 치른 이후에 발전해 왔던 거. 그때 우리가 느꼈던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들이 느꼈던 어떤 생활에 대한 어려움들이 이렇게 변해 왔을 때, 얼마나 행복 지수가 높아졌느냐, 그런 걱정들을 하지 않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더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정책적으로 뭐 어떤 그 초점을 가지고 정책적인 타겟을 가지고 성장에 대해서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또 고민들을 하면서 다음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경제성장 모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경제학자들, 사회과학자들이 하려는 바, 기본적으로 이렇죠. 처음에 생각했던 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 분석을 해보자고 라고 했을 때 현실이 너무 복잡 다단하다 보니까 모형을 만듭니다. 모형이 뭐냐고요? 단순하고 아주 작고 아주 그 분석하기 쉽게 현실을 좀 간략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버트 소로가 만든 경제성장 모형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되게 커 보이고 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니까 아주 대단한 모형 같지만 지금 이제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때랑 지금이랑 경제학자들이 하고 있는 모형들의 단순함의 차이를 살펴보자면 아주 단순하고 아주 그냥 간단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경제학을 접하는 학생들한테 이 모형을 소개하는 이유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본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점점 더 발전된 현재 지금 경제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여러 복잡한 모형들에 대한 접근과 거기에 대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생각들을 나눠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 그로스 모델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금방 우리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그러면 정부로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뭐를 고민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 모델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솔로 모델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까지 할 거고요.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크고 발전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주제이다 보니까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솔로 모델에 대한 이해와 해석,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초점은 기본적인 현실적인 어떤 시사점은 이런 솔로 모델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 주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현실에 임해하며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만 우리나라 또는 국가 경제가 나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솔로 모델 기본적으로는요, 생산함수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생산함수 y는 function of lk라고 했죠.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에 대한 함수라는 겁니다. 그거였고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규모에 대한 수학 불변이라고 했죠. constant returns to scale입니다. 그러니까 L과 K가 똑같은 비율로 증가했을 때 그 비율만큼 Y도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L 2배, K 2배면 Y가 2배가 된다. 그 함수, 생산 함수의 특징 중에 한 가지죠. 그걸 이제 가정한 겁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더 간단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고 있다라는 점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처음에 생산 함수를 우리가 도입했을 때 LK의 함수다라는 거는 L과 K가 그 시점에 정해져 있죠. L과 K가 정해져 있습니다. L값, K값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변수로 얘기해도 되지만 그 변화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경제 성장이라는 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경제적인 어떤 능력, 경제적인 힘, 경제적인 파워가 이코노믹 파워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어떻게 발전해 오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는 시간에 대한 고려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K도 변하고 L도 변한다. 우리
그 고용의 안정 조건 뭐 이런 거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논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추가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거 국민소득 항등식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와 투자, 그다음에 저축에 대한 어떤 분석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인데 여기서 G는 이제 그 재정 지출의 시간적인 변화는 그다지 없다. 그러니까 시기에 맞춰 가지고 외부에서 결정되는 외생 변수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G에 대한 변화는 없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민간적인 어떤 그 경제 자체 또는 어떤 시장 자체 아니면 이 흐름 자체, 민간 부분 자체에 대한 변화에 따른 경제 성장에 대한 공부를 더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래서 G는 일단 없다. 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C 플러스 I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모델이 상당히 간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G가 없다는 건 T, 정부의 조세도 없다. 아니면 균형 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G와 T가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렇게만 이해하면 이제 생산함수와 국민소득, 간단한 국민소득 항등식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경제 성장에 대한 어떤 현상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생산함수에 대한 고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while, 그러니까 여기서 큰 캐피털 Y, 그러니까 큰 대문자 Y에 대한 이제 함수 정의인데요. 이게 GDP다. Y는 GDP고 그거는 함수 KYL, 자본과 노동의 함수다라는 거를 일단 우리 예전에 뭐 계속 봐왔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 부분은 우리 GDP per capita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GDP per capita,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을 구할 때 여기서는 이제 N이라고 해서 새로운 인구 수준, N 하면 이제 population, 그래서 N을 많이 쓰는데요. N 대신에 L을 한번 써보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labor force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경제에 참가한 모든 인원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총 인구로 원래 GDP per capita는 산정을 하지만 모형에서는 변수 하나를 줄이면 좋겠다라는 이제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Y 나누기 L로 하면 1인 노동자가 경제에 참여한 1인 개별 이제 뭐 주체가 가지는 소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L 하나를 지워버릴 수 있다. 왜? 생산함수가 constant returns to scale가 규모에 대한 불변이기 때문에 L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죠. Y 나누기 L을 small y로 정의하겠습니다. 그걸 1인당 GDP per capita로 쓸 수 있는 거죠. Y가 GDP라면 Y에다가 L 나눠준 거. 그렇게 된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K에다가 L 나눠주고 L에다가 L 나눠주면 Y에다가 L 나눠준 거하고 똑같다. 왜요? 생산함수가 규모에 대해서 불변이기 때문에 L배 또는 L분의 1배를 해준 거죠. K를 L분의 1배 하고 L을 L분의 1배 하면 Y도 L분의 1배가 될 거다. 그러면 우리 함수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Y 나누기 L을 small y, GDP per capita로 정했었죠. 그럼 small y는 function of K, K 나누기 L, K 나누기 L을 small k라고 쓰겠습니다. 1인당 자본, 1인당 자본량. 그러면 small k, function of small k, 그러고 K, small k와 L 나누기 L, 1에 대한 함수죠. L 나누기 L은 1입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아니죠, 이제는. 그래서 L이라는 변수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GDP per capita는 KL 비율, 자본 노동 비율의 함수다. K 나누기 L을 small k 변수 하나로 정의를 한다면 K라는 변수, small K에 대한 1 변수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대한 불변이라는 하나의 가정을 이용한다면 아주 단순하게 우리 생산 함수를 더 단순하게 바꿔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쓸 거는 Y는 그래서 펑션 모양도 살짝 바뀌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F, 원래 F는 L과 K의 함수, K와 L의 함수였는데 그거랑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 이제 단순화시켜서 만들었던 small k에 대한 함수로 쓸 수 있는데 그 small k에 대한 함수 small y는 function of small k다. 일변수 함수의 모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생산함수를 그 경제성장 모형에서는 쓰기로 하고요.
다변수 함수였기 때문에 원래 생산 함수가 그 생산 함수를 그려보자면 그런 모양을 사실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3차원에 대해서 그려야 되겠죠. 하나는 L축, 하나는 K축, 하나는 Y축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LK의 양의 조합에 따라서 Y 양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3차 함수의 그런 모양들 기본적인 뭐 경제학에서는 콥더글라스 형식의 뭐 함수들 또는 CES 형식의 함수들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고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언급하지 않을 텐데요.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냐, 구 모양의 어떤 3차원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동그란 건 아니고요. 약간 타원형의 모양을 가진 어떤 함수를 찍어낼 수 있는데요. 그런 모형들을 우리가 그 두 변수 함수였죠. 이변수 함수였죠. L, K와 L의 함수였는데 이제 스몰 k 하나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2차원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기도 쉽고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여주기도 아주 쉬운 형태로 바꿨다. 그래서 아주 더 직관적인 분석이 가능해졌다. 그러면은 스몰 k를 수평축, y를 수직축으로 해서 그려봤을 때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는 뭘까요? 처음에 경제 성장률 또는 한계, 그러니까 marginal product of capital or small k, 그러니까 small k는 ky의 레이시오죠. 그 비율입니다. 그거가 증가함에 따라서 small k가 증가함에 따라서 y가 증가한다. GDP per capita가 증가하고 있고 그 비율이 처음에는 아주 가파르다가 그러니까 기울기 그 접점의 기울기들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아주 가파르다가 가파른 모양에서 점점 이렇게 되고 있죠. 예. X축에 대해서 오목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컵추어가 있죠. 이런 곡선이 예쁜 곡선이 그려졌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생산함수를 그리면 이런 모양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생산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 부분에 그런 게 있죠. decreasing returns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K와 L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을 때 처음에는 MPK, 그러니까 Marginal Product of Capital, 그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Diminishing Marginal Product of Capital,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본의 한계 생산이 감소한다. 한 자원만 계속 추가적으로 증가했을 때 그 추가적인 자원, 그 자원이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 생산의 변화의 정도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죠. 한 가지 생산 요소만 생각하면 아주 그럴듯하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또 다른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생산함수에 대한 설명을 예전에 해드렸던 걸로 이제 대충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다음번으로 간략히 살펴볼 거 y는 c 플러스 i다. 국민소득 상승수익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고 그 nx는 closed economy면 원래 0으로 봤죠. 그리고 여기서 g라는 거 government expenditure가 고려해봤을 때 시간적인 고려해봤을 때 외생 변수고 그래서 뭐 변화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일단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전부는 없다. 우리 민간 부분만 초점을 맞춰서 볼게 라고 생각해서 y는 c 플러스 i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써볼 거고요. 그거를 양변을 다 L로 나눠준다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좌변을 L로 나누고 우변을 L로 나눴을 때 large Y 나누기 L 하면 small y가 되죠. 그리고 C 나누기 L 그 다음에 I 나누기 L을 각각 소문자로 변환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면 1인당 소비와 1인당 투자가 되겠죠.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아까 생산함수 표현하는 거랑 똑같이 얘기를 그러니까 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라볼 거 저축률이라는 어떤 계수값이 있습니다. 저축률 뭐 우리 그 MPC Marginal Propensity Consume이라고 해서 그거를 MPC라고 쓴다면 1-MPC 하면 S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득을 우리가 딱 가졌어요. 그 소득 중에 일부는 소비로 쓰고 일부는 저축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 균형에서는 SY가 같아진다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거 이제 응용할 건데요. 그거 뭐 그대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축률 saving rate라고 해서 small s로 쓰고요. small s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y를 c와 s로 나눠서 쓴다고 했죠. y는 c 플러스 s고
I와 S는 결국 이제 항등식의 조건에 의해서 같아지는 거 우리 공부를 했고요. 그러면 C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C는 1-S 가로 닫고 열고 Y. 그러니까 Y 소득 중에 컨섬션 Y는 C 플러스 S죠. Y는 C 플러스 S입니다. S는 S 곱하기 Y로 쓸 수 있죠. 저축률에다가 국민소득, 우리가 가지고 있는 1인당 국민소득을 곱해준 게 저축량이 될 겁니다. 그러면 Y에다가 그거 빼주면, Y에다가 SY를 빼주면 그게 다름 아닌 컨섬션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리적으로도 아주 쉽게 설명될 수 있는 방정식이고요. 그래서 소비 함수를 더 간단하게 우리 정의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는 소비는 소득의 함수다라고 우리 정의를 했었죠. 소득과 뭐 자산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소비는 소득의 함수다. 디스포저블 인컴에 대한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한다. 근데 그거랑 똑같은 논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Y에 대해서 변화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T가 없다고 했으니까 가처분 소득이 바로 Y 자체가 되겠죠. 그래서 C 플러스 S는 Y. 그럼 S는 S 곱하기 Y. 그러니까 저축률에다가 Y 곱한 걸로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C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Y에다가 저축률 뺀 거. 그러니까 거기다 Y 곱한 거. 저축을 하거나 소비를 하거나 둘 중 하나다. 그럼 그 1인당 소비와 저축에 대한 어떤 얘기도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SY 그 생각을 해 봤고요. 그럼 C 플러스 I와 비교해가지고 C를 정해가지고 CY, S의 관계를 정해서 풀어보면 I는 S와 Y 같아지는 거, I와 S는 자체, 그러니까 투자와 저축 자체가 같아진다라는 사후적인 항등식 조건에 의해서 도출은 아주 쉽게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정의했던 small y가 생산함수를 가지고 와서 생산함수의 조건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집어넣어 본다면 small i는 sy 더하기 s 곱하기 fk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더하기가 아니라 equal이죠. 다 같다. 투자 자체는 저축과 같고 sy와 같고 저축은 다시 y가 들어있으니까 y 대신에 fk 있는 거 s 곱하기 fk와 같아진다라는 세 가지 항의 항등적인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생산함수 그렸던 것처럼 그림을 그 저축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그리면서 보듯이 생산함수를 그렇게 그릴 수 있었다면 거기에 프로포션, 뭐 MPC, Marginal Propensity Consume, 그러니까 추가적인 Y당 어느 정도 퍼센트를 소비하냐, 80%를 소비한다 그러면 20%의 저축률이 되겠죠. 75%를 소비한다 그러면 25%가 저축률이 될 겁니다. 그만큼 축소한 거, 25% 스케일 다운된 거, 그러니까 그 75% 스케일 다운된 것들을 그려볼 수 있겠죠. 그게 다름 아닌 S에 대한 곡선 또는 I에 대한 SY가 같으니까 I, 투자에 대한 변화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K 레이시오와 투자에 대한 변화. 그러면 S 곱하기 FK로 바로 쓸 수 있고 그거를 그려보면 이렇게 다운된 스케일이 줄어든 어떤 그래프를 볼 수 있겠다라는 걸 여기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과 소비와 투자에 대한 어떤 관계들을 우리가 이렇게 분리해서 그려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부분으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될 거. 자본이라는 거 스톡이라고 그랬죠. 스톡입니다. 일정 시간, 시점에서 측정한 거죠. 그러니까 K와 KT 플러스 5, KT와 KT 플러스 1, T 플러스 2, T 플러스 3 그 시점에 어떤 한 시점에 2010년, 2020년 몇 월 며칠에 측정한 자본 크기 K는 스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베스트먼트, 투자는 플로우 개념이죠. 투자는 투자량이 변합니다. K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죠? 다르게 연관시킬 수 있는 방법은 투자라는 거는 자본의 변화다. 자본이 얼마나 변화했느냐. 근데 이제 Y의 크기에 의해서 투자의 양이, 그러니까 저축하고 저축의 크기와 같아지니까 변하겠죠. K는 변합니다.
K가 변해가요. 변해가는데 이제 우리 시간에 대한 고려가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로 저축이 증가한다면, 저축률이 증가하거나 Y가 증가하면 인플로우, 그러니까 캐피탈이 증가하는 유입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캐피탈이라는 거, 자본이라는 거 유출이 되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노후화되고 없어지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캐피탈 우리 공부했을 때 그냥 캐피탈이라고 하니까 그냥 현금 같은 자본 같지만, 기본적으로 실물 시장에서 바라보는 자본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냐? 기계들, 생산 요소에 필요한 노동력 말고 필요한 모든 자본 시설들을, 그러니까 재반 시설들을 그냥 자본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 K라는 거,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계도 노후가 되고 뭔가 원래는 생생하게 생산력이 아주 높다가 점점 감소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거를 감가상각으로 표현하고요. 여기서는 델타라고 썼습니다. 감가상각률을 델타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은 델타 K만큼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본의 크기가 줄어들 거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데 시간에 의해서 깎여 나가는 거죠. 그걸 감가상각률이라고 하고 델타 K로 정의하겠습니다. 델타가 1보다 크지는 않을 거고요. 델타가 1이다라는 거는 한 단위만의 캐피탈이 그냥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죠. 1보다는 작을 거고 0보다는 클 겁니다. 그러니까 0보다 작다는 말은 감가상각이 아니라 자본이 점점 자가적으로 커진다라는 거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가정은 1보다 작고 0보다 큽니다. 그 델타라는 depreciation rate, 감가상각률이요. 그러면 K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outflow라고 할 수 있겠죠. 자본이 줄어드는 크기가 시간에 따라서 아니면 K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 건지, K의 변화에 따라서 먼저 보시죠. K의 변화에 따라서는 어떻게 되냐? 델타 K니까, 감가상각이라는 건 델타 K니까 델타 값이 0에서 1 쌓이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직선, 여기서 보이는 그래프처럼 직선으로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자본이 어떻게 변화돼 가는가, 자본의 축적 과정이죠. 캐피털 어큐뮬레이션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에 대한 고민을 잠깐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안정 조건을 싣고 그런 데 대한 분석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투자는 자본을 증가시키고 자본의 유입을 일으키고, 감가상각은 자본의 유출을 일으킨다.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본 자체는 어떤 시점에서 딱 고여있는 물이죠. 고여있는 물인데, 투자라는 어떤 물이 상단에서 떨어지고 밑에서 있는 구멍에는 감가상각이라는 부분만큼 흘러갈 겁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미분 방정식의 어떤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위에서는 물이 떨어지고 밑에서는 물이 새고 있어요. 이 크기가 안정적인 수위 조건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요. 댐의 수량 조절하는 거 아주 유명한 또 미분 방정식 모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 형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위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밑에서는 구멍 하나로 물이 새고 있다. 물이 새는 비율이 물이 떨어지는 비율보다 크다면 물이 증가할 거고, 새는 비율이 크다면 그 통에 들어있는 어떤 시점에 되어 있는 그 물의 양, 저량이 감소를 할 거고, 위에서 더 많이 떨어지고 밑에서 조금 새고 있다면 물의 양이 점점 증가하겠죠. 상류의 방류량이 크고 여기 댐에서 방류량이 작다면 수위는 계속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하고 똑같이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장되어 있는 물의 양을 캐피탈이라고 얘기한다면 인베스트먼트만큼, 투자만큼 저량이 증가하게 되고 거기서 새고 있는 감가상각만큼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태적인 분석을 해볼 때 이 저량이 안정적인 조건으로 계속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개념적인 이해를 하신 거고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한번 써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딱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취업자가 실업으로 빠지는 숫자랑 실업자가 다시 직장을 이용해서 취업자로 흘러가는 그런 숫자 두 개가 0이 되면, 그 변화의 크기 자체가 0이 되면 안정적인 고용 조건이 된다. 그걸 통해서 자연 실업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이요. 델타 K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이 델타 K의 변화,
K 닷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걸 이제 왜 K 닷이라고 이제 간략하게 쓰게 됐냐면 DK, K 자체가 시간에 대한 변수죠. 우리가 시간에 대한 변수 자체를 집어넣지는 변수 자체를 t로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이 양 자체, 절량 자체가 변화한다라는 개념으로 t에 대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변화를 할 거예요. 그러면 k를 dk over dt, 그러니까 k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걸 이제 뭐 델타 k로도 쓸 수 있고 미분 방정식에서는 k 닷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그 k 닷이라는 건 어디서 오느냐? 투자에 대한 변화 또는 감가상각에 대한 변화에서 오겠죠. 그러면 그게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 어떻게 측정할 수 있다고요? k 닷 또는 델타 k는 s의 fk, s의 fk, 그러니까 sy가 저축한 거, 또는 그게 전체적인 투자에 대한 변화가 되겠죠. 그 투자가 저축하고 똑같으니까 s 곱하기 fk 또는 sy 자체, y를 이제 펑션으로 바꿔준 거고요. 그 펑션 집어넣은 거, sfk가 인플로우, 그 투자에 대해서 증가되는 자본이 증가되는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델타 K, 감가상각되는 크기만큼 감소될 거다. 그러면 SFK 마이너스 델타 K 이렇게 쓰는 게 뭐다? K다. 델타 K다. K의 변화다. 시간에 따른 한 단위 한 단위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화가 그 우변으로 보여줄 수 있겠다.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우리 그 자본의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Law of Motion입니다. 그러니까 Law of Motion은 또 이제 이 물리학적인 개념에서 나온 거죠. 뉴턴의 물리학, 뉴턴의 운동 법칙 이거에서 나온 건데 그 운동 법칙이라는 거 뭐 설명드렸지만 속도, 가속도, 위치 뭐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런 물리적인 이론들, 그 물리학에서 쓰던 내용들, 그 이론적인 용어를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Law of Motion이라고 하고요. K의 Law of Motion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Law of Motion은 델타 K 또는 K 닷은 SFK에다가 델타 K를 꼭 빼준 거다. 그쵸? SFK 마이너스 델타 K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요거 딱 우리 봤던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 Law of Motion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이름을 붙여놨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솔론 모델 이렇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뭐 소개시켜 드렸던 거 별거 없죠. 생산함수 정의하고 수학 불변이니까 변수 하나 없애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그 국민소득 항등식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인데 g 없다고 치고 c 플러스 i라면 i가 얼마고 s가 얼마고 그 양이 똑같은, 결국은 같아지는 그런 조건에 의해 가지고 k의 변화에 대한 운동 조건, law of motion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끝이죠. 그 다음에 대한 이제 분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1인당 소득이라는 거는 y, small y는 fk였죠. fk였고 1인당 소비는 1-s 곱하기 fk로 쓸 수 있다. 뭐 그거 이제 그 기본적인 국민소득 방정식과 우리 기본적인 생산함수, 그다음에 수학 불변 적용해서 써놨던 솔론 모델의 기본적인 변화입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때 딱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논리적인, 그러니까 직관적인 어떤 논리적인 해석을 통해 가지고 로우 모션을 찾아냈다라는 거고요. 그 K 닷이 SFK 마이너스 델타 K다까지만 아시면 솔론 모델 다 됐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스테디 스테이트이라는 거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고용 취업, 그거 취업과 실업 간의 관계에 있어서 안정적인 조건, 그게 더 이상 이렇게 커지거나 폭발하거나 완전히 사라지거나 이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원래 기본적인 안정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수들, 또 변화율, K 닷,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닷이 있을 수 있겠죠. 닷이 다 같아지는 거, 그게 다 같아짐을 통해서 더 이상의 어떤 큰 폭발이나 이런 게 없이 안정적인 하나의 위치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그걸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솔로 모델에서는 K 닷 또는 델타 K가 0이 되는 거, 유입과 유출이 딱 같아가지고 그 K 자체, 스몰 K 자체, K와 L과 비율이죠 원래는. 근데 그 절량 자체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를 안정 상태라고 정의를 하고, 안정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 볼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 0이 된다면 SFK와 델타 K가 같아지는 거죠.
아까 SFK 어떻게 그렸죠? FK 그린 것처럼 그 스케일이 조금 다운되게 이렇게 밑으로 그린 곡선이 생각나실 거고요. 델타 K는 델타가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계수니까 정해진다면 직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두 점이 만나는, 그 두 직선이 만나는 부분이 안정 조건일 거다라는 거죠. 그럼 원점에서 둘 다 출발하죠. K가 0인 경우가 있으니까 K가 0이면 생산이 없을 거니까 스몰 k. 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자면 이렇게 생긴 곡선과 이렇게 흘러가는 직선이 두 개가 딱 만나는 점, 그게 다름 아닌 SFK와 델타 K가 같아지는 점이다. 안정 조건이 만족하는 점이다. 네, 두 곡선이 만날 때 해가 존재하는 그런 해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K-스타라고 정의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Steady State Capital Stock. 캐피탈 스톡이니까 스톡 개념으로 해서 Steady State Capital입니다. 안정 조건의 자본 스톡. 안정 상태의 자본 스톡. 안정 상태의 자본.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정 상태를 보고 그림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거기에 K-스타를 우리가 찍어볼 수 있겠죠. K-스타를 찍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 안정 상태, 뭐 동태적 균형이라고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 이해로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동태 분석이나 미분 방정식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균형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근데 경제학자 또는 이제 경제학을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균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균형이 어디인가, 균형으로 회귀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안정상태 조건의 그 자본 스톡의 수준에서 어떻게 회복되느냐, 만약에 그 지점에서 벗어나면 어떤 현상을 보일 것이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상태로 귀환 또는 안정상태로 이동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K스타에서 벗어나가지고 K가 K스타보다 낮은 상태에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K1으로 정의했죠. 이 K1에서 보시면은 K1이 K스타보다 안정상태보다 낮습니다. 이 경우에 어떨까요? 잠깐 그 수준의 K1 스타에서 델타 K와 SFK의 수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크기 차이가 저기 보이시죠? 델타 K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K의 차분이 있는 거죠. 사실 여기 이 상태에서는 K 수준이 낮다면 저축에 쓰이는 저축의 크기 또는 투자의 크기 SFK, 인플로우, 캐피탈의 인플로우가 사실은 감가상각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K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증가를 하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어떤 양동이에 들어있는 물의 수위가 점점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K가 점점 증가하게 되겠죠. 언제까지요? K스타에 이르는 지점까지. 그래서 이게 안정 조건에 이 맞다라는 거를 이제 그림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K스타에서 벗어났을 때 K스타로 회귀하는 어떤 현상을 가질 수 있다. 그 반대로 K스타가 큰 경우도 우리 한번 볼 수 있겠죠. K가 큰 경우도 볼 수 있는데 그때는 K의 델타 K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K스타로 회귀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솔로우의 경제 성장 모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기본적인 모형 자체 또는 기본적인 셋업 자체는 아주 간단하고요. 논리적으로도 아주 명쾌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노벨 경제학을 받은 경제학자의 모형이라서 상당히 거창하고 대단할 줄 알았지만 사실 살펴보기엔 큰 무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기본적인 모형에 대한 설명 이건 추가적으로 그 라이브 시간에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배경 지식만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시면 내일 이제 뭐 숫자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변화에 대한 분석들 내일 만나서 라이브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